죽은 것은 아저씨 마음이에요. 폭우가 쏟아지는 저녁, 병원 응급실 앞 경사로에서 휠체어 바퀴가 미끄러지며 멈춰 섰습니다. 강준수 회장의 얼굴은 빗물에 젖어 더욱 차갑게 굳어 있었죠. 그 앞을 가로막고 선 작은 그림자. 10살 소녀 유나였습니다. 머리칼이 뺨에 들러붙은 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준수의 다리를 가리켰어요. 비켜. 준수의 목소리가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죠. 그녀의 눈빛엔 두려움 대신 단단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저씨 다리는 죽지 않았어요. 죽은 건 아저씨 마음이에요. 그 순간 번개가 하얗게 터지며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준수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유나의 손끝에서 미세한 떨림이 전해졌죠. 그 장면은 그대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날카롭게 멈춰 섰습니다. 대체 이 소녀는 누구이며 회장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준수가 재활병원에 입원한 지 한 달째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재활실에 제대로 들어간 적이 없었죠. 병실 침대에 누운 채 천장만 바라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의 왼쪽 다리는 사고 이후 감각을 잃었고 준수는 그것을 끝이라고 단정지었어요. 이미 끝났어. 다시 걸을 수 없어. 그의 머릿속엔 그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병원 이사회는 준수의 건강 상태가 외부로 새어나가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간부 2명을 특별히 파견했죠. 그들은 매일 병동을 순찰하며 의료진의 기록을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간호조무사들은 복도에서 수군거렸어요. 회장님이 또 재활 일정 취소하셨대요. 이번 주만 벌써 3번째예요.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지. 병동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준수의 수행비서는 이런 소문들이 언론에 흘러나가지 않도록 신경을 곤두세웠죠. 그는 매일 아침 병원 관계자들에게 비밀 유지 서약을 재확인시켰습니다. 기록도 철저히 통제했어요. 물리치료사 박성우는 준수의 다리 상태를 진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판단으로는 근육이 아직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죠. 회복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준수는 그를 병실에 들이지 않았어요. 필요 없습니다. 나가세요. 냉랭한 목소리였습니다. 박성우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발걸음을 돌렸죠. 치료할 의지가 없는 환자를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병실 복도에서 작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미는 가느다란 소리가 들렸죠. 10살 소녀 유나가 아버지의 휠체어를 조심스럽게 밀고 있었습니다. 윤태호는 병동에서 장기 치료를 받는 환자였어요. 딸 유나는 그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준수의 병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유나는 복도를 지나가다 우연히 안을 들여다봤죠.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응시하는 준수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잠시 그의 다리 쪽에 머물렀어요. 준수는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돌려 유나와 눈이 마주쳤죠. 뭐야, 저 아이는. 준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유나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휠체어를 밀어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엔 묘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호기심인지 관찰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죠. 준수는 그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곧바로 간호사를 불렀어요. 저 아이 앞으로 이쪽 복도로 다니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예. 네, 알겠습니다.
간호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준수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죠. 왜 그 아이가 날 그런 눈으로 봤을까? 그의 가슴 속엔 설명할 수 없는 불쾌감이 차올랐습니다. 유나는 아버지의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윤태호는 침대에 누워 기침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생활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죠. 유나는 그런 아버지를 위해 작은 심부름들을 도맡아 했습니다. 병원 자원봉사자들은 유나를 자주 목격했어요. 저 아이 참 기특해요. 저 나이에 아버지 간호를 다 하잖아요. 맞아요. 어른스럽다는 말도 모자라요. 유나는 병동을 돌아다니며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간혹 간호사들에게 아버지의 상태를 물어보기도 했죠. 그녀의 눈엔 항상 단단한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준수의 병실에선 여전히 아무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는 재활 실패라는 결론을 이미 내려놓은 사람이었어요. 다시 걸을 수 없다는 확신 속에 스스로를 가뒀죠. 병동의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건넬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준수는 또다시 재활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며칠 후 유나는 재활실 앞 의자에 앉아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태호는 안쪽에서 물리치료를 받는 중이었죠. 재활실 유리문 너머로 여러 환자들이 보행 연습을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유나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휠체어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죠. 강준수였습니다. 수행비서가 휠체어를 밀고 있었어요. 진료실로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유나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준수는 진료실 문 앞에서 휠체어를 멈췄어요. 비서가 문을 열자 준수는 잠시 팔걸이를 잡고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죠. 유나의 눈이 미세하게 커졌습니다. 준수의 왼쪽 다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했습니다. 무릎 근육이 살짝 떨리며 반응을 보였죠. 저 다리 움직여. 유나는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물리치료사 박성훈도 복도에서 그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즉시 다가갔어요. 회장님, 방금 다리 반응이 보였습니다. 지금 재활을 시작하시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준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박성우는 말을 잇지 못했죠. 하지만 근육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시면 그만하십시오. 들어가세요. 준수는 비서에게 고개짓을 했습니다. 비서가 박성훈을 정중히 제지했어요. 박성훈은 답답한 표정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진료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엔 무거운 침묵만 남았죠. 유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본 것을 머릿속으로 되짚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병동 청소 노동자들이 복도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장님 말이에요. 일부러 재활 안 하시는 거래요. 에이, 설마요. 다리가 아프신데 왜요? 글쎄요. 누가 그러는데 회사 일 때문에 병원에 계셔야 한대요. 아이고, 우리가 알 바 아니에요. 그냥 청소나 합시다. 소문은 이미 병동 곳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추측을 늘어놓았죠. 유나는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준수의 병실 쪽을 지나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그의 모습이 살짝 보였어요. 준수는 침대 옆에 앉아 다리 보조기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관찰했죠. 보조기 각도가 이상해.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유나야, 여기서 뭐해? 아무것도요. 저쪽은 회장님 병실이야. 이쪽으로 가자. 간호사는 유나의 손을 잡고 다른 복도로 안내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돌려 한 번 더 그쪽을 바라봤어요. 그날 저녁 준수는 수행비서를 불렀습니다. 병동 CCTV 기록, 내 동선 부분만 삭제하도록 하시오. 예. 하지만 그건 병원 보안 시스템이라 비용은 내가 댑니다. 알아서 처리하시오. 알겠습니다. 비서는 난감한 표정으로 병실을 나갔습니다. 준수는 자신의 보행 기록이 어디에도 남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혹시라도 걷는 모습이 찍히면 곤란했죠. 절대 안 돼. 병원 원무팀 직원들은 준수의 지시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CCTV를 선택적으로 삭제하라고요? 이건 규정 위반인데요. 회장님 측에서 법률 검토도 마쳤대요. 어쩔 수 없어요. 아휴, 관리 체계가 엉망이 되겠네요. 직원들은 불만을 토로했지만 결국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나는 아버지의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윤태호는 침대에 앉아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아빠, 오늘 재활치료 어땠어요? 응, 괜찮았단다. 선생님이 잘하고 있다고 하시더구나. 아빠, 한번 걸어볼래요? 유나의 제안에 윤태호는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그냥요. 아빠가 걷는 거 보고 싶어요. 윤태호는 딸의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보행기를 잡았죠. 한 걸음, 두 걸음. 비틀거렸지만 분명히 걸었습니다. 유나는 휴대폰을 꺼내 그 모습을 조용히 촬영했어요. 아빠는 포기하지 않아. 그녀는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봤습니다. 다리의 움직임, 무릎의 각도, 발목의 힘, 모든 것을 세심하게 관찰했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걷기는 단순히 다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마음이 포기하면 다리도 멈춘다는 것을. 저 회장님도 그런 거겠지. 유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린 병원 정원이 보였어요. 그녀의 눈빛엔 이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복도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유나는 아버지의 약을 받으러 간호사실로 향하고 있었어요. 복도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앞에서 휠체어가 다가오고 있었죠. 강준수였습니다. 수행비서가 휠체어를 밀고 있었어요. 바닥이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청소 직원이 방금 걸레질을 끝낸 참이었죠. 휠체어 바퀴가 미끄러졌습니다. 순간 휠체어가 옆으로 쏠렸어요. 준수의 몸이 균형을 잃으며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유나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휠체어 손잡이를 재빨리 잡았죠. 균형이 잡혔습니다. 휠체어는 더 이상 기울지 않았어요. 준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나가 자신의 휠체어를 붙잡고 있었죠. 그녀의 눈은 휠체어가 아니라 준수의 다리를 향해 있었습니다. 또 저 눈빛이야. 준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 치우세요.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유나는 깜짝 놀라 손을 놓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넘어지실까봐. 필요 없습니다. 비키세요. 준수는 비서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녀의 시선이 여전히 준수의 발목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날 평가하고 있어. 준수의 가슴 속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동시에 팔을 휘둘렀죠. 유나의 손을 강하게 뿌리쳤습니다. 유나의 몸이 휘청거렸어요. 그녀는 뒤로 비틀거리며 복도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손목이 꺾이는 느낌이 들었죠. 아,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유나는 손목을 감싸쥐었어요. 간호사 2명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유나야, 괜찮니?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환자 보호자들도 복도로 나왔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이 아이를 밀친 거예요?
어머, 손목을 다쳤나 봐요. 준수의 수행비서는 즉각 대응했습니다. 그는 간호사에게 다가갔어요. 이 일은 외부에 절대 알려져선 안 됩니다. 예. 하지만 아이가 다쳤는데요. 지금 즉시 CCTV 해당 구간을 삭제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비밀 유지 서약서를 받겠습니다. 그게 무슨... 비서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미 준비된 것들이었죠. 사람들은 당황스러워했어요. 유나는 손목을 움켜쥔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그녀의 손목을 살펴봤어요. 많이 아프니? 괜찮아요. 일단 치료실로 가자. 간호사가 유나를 일으켰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윤태호가 나타났어요. 누군가 그에게 소식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유나야, 무슨 일이야? 윤태호는 황급히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걷지 못하고 기침을 시작했죠. 거친 기침이었습니다. 몸이 심하게 흔들렸어요. 아빠. 유나가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케어. 윤태호는 벽에 몸을 기댔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어요. 간호사들이 급히 그를 부축했습니다. 윤태호님, 병실로 가셔야 해요. 유나가 다쳤다는데. 괜찮아요. 크게 다친 건 아니에요. 간호사들은 윤태호를 병실로 데려갔습니다. 유나도 그 뒤를 따랐죠. 복도엔 여전히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준수는 휠체어에 앉은 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비서가 그에게 다가왔어요. 회장님, 병실로 가시겠습니까? 가시오. 준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동은 곧 소문으로 시끌벅적해졌습니다. 회장님이 10살 아이한테 화를 내셨대요. 손목을 다쳤다던데요. 아이고, 그 착한 유나를. 돈이 많아도 인성은 돈으로 못 산다니까요.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준수의 귀에도 그 소리가 들렸어요. 뭐가 잘못된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그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았죠. 그리고 안쪽에서 문을 잠갔어요. 회장님,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간호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마십시오. 하지만 나가세요. 준수의 고함이 복도에 울렸습니다. 간호사는 할 수 없이 발걸음을 돌렸어요. 준수는 휠체어에 앉은 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그의 마음엔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때 병실 문 앞에서 작은 기척이 들렸습니다. 준수는 고개를 돌렸어요. 문틈 아래로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유나였습니다. 그녀는 문 밖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메모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준수가 휠체어를 움직일 때의 발목 각도였죠. 그녀는 그것을 천천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준수는 그 기척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는 대체 뭘 원하는 거야? 밤이 깊어졌습니다. 병동의 불이 하나둘 꺼졌어요.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병동에 긴급 호출음이 울렸습니다. 윤태호의 병실에서였어요. 간호사들이 급하게 달려갔죠. 윤태호는 침대에서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고열과 함께 호흡이 가빠졌어요. 케어. 거친 기침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당직 의사 선생님께 즉시 연락하세요. 간호사들의 목소리가 급박했습니다. 유나는 아버지 곁에서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아빠, 괜찮아요.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유나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직 의사가 도착했습니다. 청진기를 대고 윤태호의 상태를 확인했죠. 폐렴이 악화됐습니다.
즉시 응급실로 이송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들것이 급히 준비됐습니다. 윤태호가 들것에 옮겨졌어요. 유나는 그 옆을 따라 뛰었습니다. 복도의 불빛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죠. 엘리베이터가 열렸고 들것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나도 함께 탔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응급실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즉시 산소 마스크를 씌웠어요. 모니터에 윤태호의 활력 징후가 표시됐습니다. 항생제 투여 준비하세요. 산소 농도 올려주세요. 의료진의 지시가 쏟아졌습니다. 유나는 응급실 문 밖에 서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죠. 아빠 제발. 접수 데스크에서 직원이 유나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이쪽으로 오세요. 유나는 황급히 데스크로 뛰어갔습니다. 직원이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동의서에 서명하셔야 해요. 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글씨가 흔들렸어요. 하지만 또박또박 이름을 적었죠. 그때 복도 한쪽에서 누군가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준수였습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커튼 틈 사이로 응급실 쪽을 보고 있었어요. 저 아이가 혼자서 저 모든 걸 하고 있어. 준수의 시선이 유나에게 고정됐습니다. 그녀가 서류를 들고 직원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죠.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유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단단히 입술을 깨물고 서 있었죠. 응급팀장이 접수 데스크로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 유나 양이신가요? 네, 맞아요. 치료비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는데요. 응급팀장은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달 치료비 일부가 미납 상태예요. 응급처치는 진행하겠지만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네, 알겠어요. 유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잔액을 확인했죠. 부족해. 사무직 직원 2명이 유나를 도우려 했습니다. 유나야, 사회복지사 선생님께 연락드려볼까?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해결할게요. 하지만 내가 어떻게...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스템 문제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었어요. 직원들도 난감한 표정이었죠. 준수는 그 상황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의 손이 휠체어 팔걸이를 꽉 쥐었어요. 저 아이는 불평 한마디 없이 견디고 있어. 그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죠. 수행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병원 응급실로 오십시오. 예.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설명은 나중에. 즉시 오시오. 준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10분 후 비서가 도착했습니다. 준수는 그를 복도 구석으로 불렀어요. 응급실 접수 데스크 가서 윤태호라는 환자 치료비를 확인하시오. 윤태호요? 누구십니까? 설명하지 마십시오. 미납된 금액 전액,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까지 모두 처리하시오. 예. 하지만 익명으로 절대 내 이름이 나가선 안 됩니다. 준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비서는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비서는 접수 데스크로 갔습니다. 직원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죠. 카드가 건네졌어요. 결제가 진행됐습니다. 잠시 후 응급팀장이 유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유나 양, 치료비 처리됐어요. 예, 제가 아직 안 냈는데요. 익명의 후원자분이 처리해 주셨어요. 유나는 놀란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누가 도와준 거지? 그녀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곧 아버지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죠. 유나는 응급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밤새 그 자리를 지켰어요.
가끔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하러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준수는 복도 끝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튼 너머로 유나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작은 어깨가 의자 등받이에 기댄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는 혼자서 버티고 있어.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야? 준수의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단단하게 굳어있던 벽에 작은 균열이 생겼죠. 그는 휠체어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병실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기상청은 호우특보를 발령했습니다. 아침부터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었어요. 병동 창문은 강한 바람에 덜컹거렸습니다. 간호사들은 창문을 단단히 잠갔죠. 강준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휠체어로 옮겨 앉았습니다. 수행비서가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회장님, 재활 거부 의사 확인서입니다. 원무팀에 제출하시오. 회장님이 직접 가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준수는 휠체어 팔걸이를 잡았습니다.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보였죠. 점점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닥 청소 직원이 복도를 닦고 있었어요. 물기가 바닥에 남아 있었습니다. 비서가 휠체어를 조심스럽게 밀었죠. 그때였습니다. 휠체어 바퀴가 젖은 바닥에 걸렸어요. 미끄러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비서가 당황했습니다. 휠체어가 좌우로 흔들렸어요. 준수의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준수의 다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발이 바닥을 찾으려는 반사작용이었죠. 왼쪽 다리 근육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유나가 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움직였어. 그녀는 즉시 걸음을 빨리 했어요. 준수는 균형을 되찾았습니다. 비서가 휠체어를 단단히 잡았죠.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계속 가시오. 준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이미 가까이 다가와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이 준수의 다리에 머물렀습니다. 또 저 눈빛이야. 준수는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너가 또 왜 여기 있어? 그는 벽에 설치된 비상 호출 버튼을 눌렀어요.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경비를 부르시오. 저 아이를 내보내시오. 비서가 난감한 표정으로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유나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저씨, 다리 방금 움직였어요.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준수의 얼굴이 굳어졌죠. 헛소리 하지 마. 그때 갑자기 불이 깜빡였습니다. 정전이었어요. 병동 전체가 순간 어둠에 잠겼습니다. 정전입니다. 비상 발전기 가동하세요. 멀리서 직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상등이 켜졌지만 희미했어요. 번개가 창밖에서 번쩍였습니다. 천둥 소리가 병동을 흔들었죠. 준수는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저기서 나가야 해. 그는 비서에게 손짓했어요. 비상구로 가시오. 예. 회장님, 지금은 위험합니다. 당장 가시오. 준수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비서는 할 수 없이 휠체어를 비상구 쪽으로 돌렸어요. 복도를 지나 비상문에 도착했습니다. 준수는 직접 문을 열었죠. 밖에서 빗소리가 거세게 들려왔어요. 회장님, 밖은 위험합니다. 괜찮아요. 잠시만 나가 있겠습니다. 준수는 비서의 만류를 뿌리치고 경사로로 나갔습니다. 휠체어가 빗속으로 들어갔어요. 비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차갑다. 하지만 이 차가움이 필요했어요. 답답한 가슴을 식혀줄 것 같았습니다. 유나는 복도에서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비상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유나야, 안 돼. 간호사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유나는 이미 빗속으로 들어간 뒤였어요. 운동화가 젖은 바닥을 밟았습니다. 물이 튀었죠. 유나는 준수를 향해 뛰었어요. 경사로였습니다. 준수는 경사로 중간쯤에 멈춰 서 있었어요.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왜 저 아이가 자꾸 나타나는 거야? 무엇을 원하는 거야?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수는 고개를 돌렸어요. 유나가 그의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머리칼이 뺨에 들러붙어 있었어요. 옷도 흠뻑 젖어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비켜라. 준수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나왔습니다.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준수의 휠체어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손을 뻗어 휠체어 손잡이를 잡았죠. 번개가 다시 번쩍였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드러났어요. 준수의 굳은 표정, 유나의 떨리는 손끝. 당장 비키라고 했어. 준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또렷했죠. 아저씨 다리는. 유나는 준수의 다리를 가리켰어요. 죽지 않았어요. 천둥이 다시 울렸습니다. 유나의 다음 말이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죽은 건 아저씨 마음이에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준수의 눈이 커졌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문이 막혔죠. 뭐라고? 저 아이가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유나는 여전히 휠체어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그녀의 손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준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병원 경비원들이 우산을 들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죠. 빗속에서 경사로 위에서 회장과 소녀는 그렇게 마주 서 있었습니다. 유나의 말이 준수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죽은 건 아저씨 마음이에요.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경사로 바닥이 미끄러졌습니다. 빗물이 고여있던 곳이었죠. 휠체어 뒤쪽 바퀴가 옆으로 쏠렸어요.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휠체어가 앞으로 기울었죠. 준수의 몸이 따라서 쏠렸어요. 아!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유나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두 손으로 휠체어 손잡이를 움켜쥐었어요. 작은 몸이 뒤로 젖혀졌죠. 온 힘을 다해 휠체어를 붙잡았습니다. 휠체어가 멈췄어요. 더 이상 기울지 않았습니다. 준수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가슴이 거칠게 오르내렸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준수의 왼쪽 다리에 힘이 들어갔죠. 무의식적인 반응이었어요. 넘어지지 않으려는 본능이었습니다. 무릎이 굽혀졌습니다. 발바닥이 바닥을 향했어요. 발끝이 땅에 닿았습니다. 뭐야 이건? 준수는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왼쪽 다리가 바닥을 밀고 있었어요. 분명히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허! 그의 입에서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유나도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움직였어. 분명히 움직였어. 병원 경비원 2명이 우산을 들고 도착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경비원들이 휠체어에 손을 뻗었습니다. 준수는 그들을 제지했어요. 손대지 마십시오. 하지만 회장님, 아무도 건드리지 마십시오. 준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왼쪽 발이 바닥에 닿아 있었습니다. 체중을 조금이나마 지탱하고 있었죠. 이게 가능한 거였어? 물리치료사 박성훈이 비를 맞으며 뛰어왔습니다. 누군가 그를 급히 불렀던 거예요. 회장님,
박성우는 경사로를 달려 내려왔습니다. 그는 준수의 다리 상태를 즉시 확인했어요. 지금 다리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성우는 무릎을 꿇고 준수의 발목을 살폈습니다. 근육 반응이 살아있어요. 회장님, 지금 바로 보행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준수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소용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이 반응을 놓치면 안 됩니다. 박성훈의 목소리는 절박했어요. 준수는 침묵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정말 다시 걸을 수 있는 건가? 몇 초간의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경사로를 두드렸죠. 준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재활실로 가겠습니다. 예. 박성우는 자기 귀를 의심했어요. 재활실로 간다고 했습니다. 준수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박성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네, 지금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그는 경비원들에게 손짓했어요. 휠체어 밀어드리세요. 조심히요. 경비원들이 휠체어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경사로를 올라갔죠. 병동 입구에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간호사들, 청소 직원들, 환자 보호자들까지 모두 놀란 표정이었어요. 회장님이 재활실로 간대요. 정말요? 한 달 동안 거부하시더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수군거림이 복도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준수의 얼굴엔 변화가 없었어요. 직원들은 황급히 복도를 비켰습니다. 휠체어가 지나갈 길을 만들었죠. 준수는 정면을 응시한 채 지나갔습니다. 유나는 경사로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머리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멀리서 준수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병동 안으로 사라지는 모습이었죠. 간호사가 우산을 들고 유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유나야, 어서 들어와. 감기 걸리겠어. 네.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병동 입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재활실 불빛이 켜졌습니다. 오랫동안 꺼져 있던 불이었어요. 박성훈이 준비를 시작했죠. 보행 보조기가 준비됐습니다. 매트가 깔렸어요. 의료진이 대기했습니다. 준수는 휠체어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수행비서가 부축했어요. 보조기를 잡았습니다.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오른발이었어요. 그 다음 왼발. 무릎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움직였어요. 복도에 모인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재활실 안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죠. 유나는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겼어요. 그녀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시작이야. 진짜 시작? 준수의 이야기는 그날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재활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준수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어요. 물리치료사 박성훈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수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죠. 재활실 안에는 각종 장비들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워커, 평행봉, 보행 매트,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것들이었어요. 박성훈이 직접 점검한 장비들이었습니다. 먼저 워커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보시죠. 박성훈이 워커를 준수 앞에 놓았습니다. 준수는 휠체어 팔걸이를 잡고 몸을 일으켰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한 달 넘게 제대로 서본 적이 없었죠. 워커 손잡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천천히요. 급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박성훈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준수는 오른발을 먼저 내디뎠습니다. 그 다음 왼발, 무릎이 심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움직였습니다. 할 수 있어. 준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걸음마다 온몸에 땀이 배어났어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좋습니다. 근육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좋아요. 박성훈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태블릿을 꺼내 기록했어요. 무릎 각도, 발목 움직임, 체중 이동 패턴, 모든 것을 세밀하게 적었죠. 보조 간호사가 재활실 안쪽에서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선생님, 근전도 수치 확인하세요. 어디 봅시다. 박성훈이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회복 속도가 정말 빠른데요? 정말요? 네. 근육이 거의 살아있어요. 위축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의료진은 놀라워했습니다. 한 달 넘게 재활을 거부했는데도 이 정도라니.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분명했어요. 준수는 계속 걸었습니다. 세 걸음, 네 걸음. 워커에 의지했지만 분명히 자신의 힘으로 걷고 있었죠. 땀이 턱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숨이 거칠어졌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활실 밖 복도에서는 환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준수의 모습이 보였죠. 회장님이 정말 걷고 계세요. 한 달 동안 거부하시더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제 폭우 때 뭔가 있었다던데요. 그 소녀 유나가 관련됐다는 소문도 있더라고요. 환자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소문은 이미 병동 전체에 퍼진 상태였어요. 준수의 수행비서는 복도 구석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본사 비서실장에게였죠. 네, 실장님. 회장님께서 오늘부터 재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정말인가? 갑자기 왜?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의료진 말로는 회복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합니다. 언론에는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과도 협의 완료했습니다. 비서는 조용히 대화를 이어갔어요. 재활실 안에서 준수는 5걸음째를 내디뎠습니다. 그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아! 박성훈이 재빨리 부축했습니다. 준수의 몸을 잡아줬죠. 괜찮습니다. 처음이니까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준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박성훈은 준수를 휠체어로 안내했어요. 준수는 주저앉듯 앉았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계획을 짜겠습니다. 아니요. 더 하겠습니다. 준수의 대답에 박성훈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무리하시면 괜찮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준수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포기가 아니라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박성훈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스트레칭부터 시작하시죠. 준수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번엔 평행봉을 잡았어요. 박성훈의 지시에 따라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무릎을 굽혔다 폈다. 발목을 돌렸다. 허벅지 근육을 늘렸다. 모든 동작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준수는 참았어요. 이를 악문 채 계속했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준수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땀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정말 여기까지 하셔야 합니다. 근육이 과부하 상태예요. 박성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수는 이번엔 고개를 끄덕였어요.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간호사가 수건과 물을 건넸죠. 준수는 물을 단숨에 마셨습니다. 박성훈은 태블릿에 오늘의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회장님의 보행 패턴을 분석해서 내일부터는 맞춤 재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준수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어요. 재활실 문이 열렸습니다. 준수가 휠체어를 타고 밖으로 나왔죠.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길을 비켰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유나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 병실에서 나오는 길이었어요. 윤태호의 치료가 막 끝난 시간이었죠. 유나는 재활실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수와 눈이 마주쳤어요. 준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유나도 움직이지 않았죠.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서님, 재활실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예, 지금요? 방금 끝났는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준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휠체어가 다시 재활실로 향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유나는 복도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병원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장의 재활 소식을 어떻게 관리할지 논의했죠. 언론에는 절대 새어나가면 안 됩니다. 병원 직원들 전원 보안 서약 다시 받으시오. CCTV 기록도 더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지시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병동 안에서는 이미 희망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환자들은 준수의 모습을 보며 용기를 얻었어요. 그날 저녁 준수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쑤셨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죠. 살아있다는 느낌. 준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시작? 몇 주가 흘렀습니다. 3월 초 병원 정원 산책로에는 따스한 햇빛이 내려앉았어요. 겨울을 지나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나무가지마다 연두색 새순이 돋아났죠. 정원 입구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강준수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휠체어에 앉아있지 않았어요.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준수는 천천히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오른발, 그 다음 왼발. 걸음은 느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어요. 지팡이에 의지하긴 했지만 자신의 힘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씩 산책로를 따라 나아갔죠. 멀리서 병원 직원들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간호사들, 물리치료사들, 청소 직원들 모두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많이 좋아지셨네요. 한 간호사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맞아요. 한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요. 그 소녀 유나가 뭔가 해준 게 분명해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직원들은 감탄했습니다. 준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5걸음, 10걸음.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나아갔어요. 가끔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그때마다 지팡이로 균형을 잡았죠. 넘어지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건물 1층에서는 윤태호가 퇴원 수속을 밟고 있었습니다. 원무팀 직원이 서류를 건넸어요. 윤태호님,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태호의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몇 주 전에 위기를 넘긴 뒤 상태가 안정됐죠. 의사들도 놀랄 만한 회복이었어요. 아빠, 다 됐어요? 유나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응, 이제 집에 갈 수 있단다. 윤태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유나는 복도를 돌아다니며 병원 자원봉사자들을 찾았습니다. 그동안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러 다녔죠. 선생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아이고, 유나야. 이제 가는구나? 네. 아빠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행이다. 건강하게 잘 지내렴. 유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작지만 진심이 담긴 인사였어요. 정원 산책로 끝에는 벤치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준수는 그곳까지 걸어갔어요. 20여 걸음. 짧은 거리였지만 그에겐 긴 여정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었죠.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어요. 하지만 준수의 얼굴엔 미소가 번졌습니다. 해냈어. 스스로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준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카메라를 켰어요. 벤치에서 일어나 다시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몇 걸음을 걸었습니다. 그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했죠. 비틀거리지만 분명한 걸음, 살아있는 걸음이었습니다. 촬영을 멈췄습니다. 영상을 수행 비서에게 전송했어요. 메시지를 함께 보냈습니다. 본사 복귀 준비하시오. 비서에게서 즉시 답장이 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준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시 벤치에 앉아 햇빛을 느꼈어요. 따스했습니다. 병원 관리팀 사무실에서는 직원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준수의 재활 기록을 공식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있었죠. 재활 시작일 2월 16일, 보행 가능 판정 3월 5일, 회복 속도 기록에 남길까요? 당연하죠. 이런 케이스 흔치 않아요. 직원들은 기록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정원 입구에 윤아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와 함께였어요. 윤태호는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퇴원짐이었죠. 윤아야, 잠깐만 기다려라. 아빠가 화장실 다녀올게. 네, 아빠. 윤태호는 병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아는 정원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저 멀리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이 보였어요. 강준수였습니다. 윤아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조용히 다가갔죠. 준수는 벤치에 앉아 햇빛을 쬐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윤아는 멀찍이 멈춰 섰습니다. 준수를 깨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지켜봤습니다. 몇 분이 흘렀습니다. 준수가 눈을 떴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아가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전해졌습니다. 준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의 표시였어요. 윤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미소를 지었죠. 그리고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병원 입구로 향했어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수는 윤아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작은 어깨. 하지만 그 어깨는 누구보다 단단했어요. 저 아이가 내게 준 건 다리가 아니라 마음이었어. 준수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한 걸음, 두 걸음. 비틀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넘어지지 않았어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산책로 끝까지 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죠. 벤치를 지나 병원 건물 쪽으로 향했어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잃었던 건 다리가 아니었어. 살고자 하는 마음. 그걸 잃었던 거야. 햇빛이 준수의 등을 따스하게 비쳤습니다.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어요. 하지만 그 그림자는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윤아는 아버지와 함께 병원 정문을 나섰습니다. 택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윤아야, 타자. 네, 아빠. 윤아는 택시에 오르기 전 뒤를 돌아봤습니다. 병원 정원이 보였어요. 저 멀리 한 사람이 걷고 있었습니다. 윤아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택시에 올랐죠.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병원이 점점 멀어졌어요. 준수는 여전히 걷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의 다음 걸음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서 죽은 것처럼 느껴지는 건 몸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믿을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건 작은 용기와 진실된 한마디입니다. 강준수 회장은 다리를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살고자 하는 마음을 잃었던 것이죠. 그리고 10살 소녀 유나의 단 한마디가 그 마음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혹시 포기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